네, 이번 장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IP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IP 프로토콜입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에는 크게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위에 있고 링크 레이어가 밑에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는 몇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몇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라우팅을 하기 위한 패스를 고르는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뭐 OSPF나 BGP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SDN 하기 위한 라우팅을 하기 위한 컨트롤러하는 그런 SDN 컨트롤러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forwarding decision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 챕터에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챕터 그죠? 그 네트워크 레이에서의 컨트롤 플레인 쪽에 해당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또는 SDN 컨트롤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챕터 5나 아니면 뭐 그 대학원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그 데이터 플레인의 IP 프로토콜이죠. IP 데이터그램.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고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그다음에 그 ICMP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인터넷 컨트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ICMP 프로토콜, 에러 리포팅이라든지 라우터 시그널링 관련 쪽인데 이 그 챕터 4에서는 다루지 않고 아마 챕터 5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 4에서는 이 부분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프로토콜 포맷은 많이도 봤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IP 데이터그램 포맷인데 32비트 요게 한 줄이 4바이트고요. 그래서 그냥 IP 프로토콜 버전 넘버. 그래서 버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P 프로토콜은 버전 4입니다. 네 번째 버전이고 그다음에 V6죠 있죠. IPv6라고 해서 이제 IPv4의 주소가 32비트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기계가 모자랄기 때문에 IPv6라는 프로토콜을 또 1990년대에 따라서 설계를 했죠. V6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 V4 지금 가장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버전 4고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 랭스 바이트 정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그 TCP 컨제션 컨트롤 할 때 썼던 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 타입 오브 서비스 해가지고 그 중간에 라우터에서 컨제션이 생길 때 그 송신자의 패킷이 수신자에 전달될 때 라우터에서 뭐 플래그 세팅을 해서 컨제션이 있었네 없었네 뭐 그런 거 세팅해주는 필드가 있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토탈 데이터그램 랭스, 토탈 바이트 사이즈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맥시멈 랭스는 뭐 64KB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뭐 티피컬하게는 전형적으로는 1500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ECN 그 컨저스션에 대한 알림을 제공할 때 쓰는 그 비트였죠. 그 다음에 딥서버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인터넷이 네트워크 레이어의 그 모델에서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모델에서 뭐 지금의 인터넷은 뭐 어떤 그 서비스 퀄리티 그죠? 품질 보장 전혀 안 하고 있는데 IP에서 이 그 필드를 사용해서 품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가 있었고 인트 서버나 딥 서버가 있었는데 그 딥 서버가 이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TTL은 각 라우터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하나씩 그 감소하는 그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그램이 IP 데이터그램이 무한히 순환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라우터를 하나 지날 때마다 그 라우터를 하나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255에서 254로 줄고 라우터를 두 개 줄면은 254에서 253으로 이런 식으로 줄면은 뭐 이게 0이 될 때까지 그 계속 돌아다니면은
그냥 폐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라우터를 하나 지날 때마다 하나의 값이 이제 감소하도록 해서 이 뭔가 이제 중간에 있는 패킷 전송될 때 라우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패킷이 영원히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값을 설정을 해주고, 맥스 값을 설정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255로 설정을 해두고, 이게 0이 되면은 그냥 목적지에 도착을 안 해도 그냥 패킷을 없애버리는 time to leave, 수명이죠, 일종의. 뭐 남은 수명인데요, 그죠? 라우터를 하나 지나갈 때마다 감소하는 식대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per layer 프로토콜, 상위 레벨 프로토콜이 뭐 transport layer 프로토콜, TCP냐, UDP냐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IP 패킷이 이제 그 사이즈가 크면은 그 패킷타이저스를 이제 패킷을 분리를 해서 잘라서 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큰 IP 데이터그램이 IP 패킷이 여러 개의 작은 IP 데이터그램으로 분할이 되고 목적집으로 목적 그 수신자에게 독립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 그 넘버에 따라 가지고 재조합되고 분리가 되고 이런 그 정보를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책섬 배웠죠, 그죠? IP 헤더에서도 책섬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정보죠. 인터넷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IP 레이어에서 그 소스 IP 어드레스랑 송신자의 IP 어드레스랑 수신자의 IP 어드레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그 지나간 루트를 뭐 기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IP 패킷 하나당 몇 바이트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요 한 줄이 4바이트니까 둘, 셋, 넷, 다섯 대략 한 그 20바이트 정도의 IP 옵션 빼고 그죠? 20바이트 정도의 그 IP 헤더 정보가 들어가고 대략 TCP도 대략 한 20바이트 정도라고 된다고 얘기할 때 대략 TCP 헤더와 IP 헤더의 그 정보만 합쳐도 한 40바이트 정도가 되는 거죠. 40바이트 정도가 헤더 정보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정보가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패킷 하나당 대략 한 40바이트 정도의 헤더 정보가 들어가고 보통 이제 티피컬하게는 패킷 하나가 한 1500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1500분의 400 정도면은 40 정도면은 대략 1% 한 2, 3% 정도의 오버헤드가 추가로 그 1500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때 한 40바이트 정도 또는 한 몇십 바이트 정도의 추가적인 헤드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 어드레스죠.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싱, 이제 주소 할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뭐 다 알다시피 그 여러분들 기기에 이제 컴퓨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나씩 있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하나당 IP 어드레스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라우터가 하나 있어서 이 세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층 네트워크 같은 건물에 2층 네트워크, 3층 네트워크, 그죠? 또는 뭐 공학관의 네트워크,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뭐 다른 건물의 네트워크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그 서로 다른 네트워크, 뭐 서브넷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PC들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하나씩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씩 있는 거고,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있어서 카드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카드라기보다는 뭐 포트일 겁니다만, 그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죠? 인터페이스 카드 그 라우터 또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에 하나씩 부여가 되는 32비트짜리 주소입니다. 그렇죠? 1.2.3.4, 2037.23.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면은 얼굴이 서로 마주하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나 라우터와 그 피지컬 링크를 연결해주는 그죠? 회선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전형적으로 그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크 하나 연결하고 이 세 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트워크 카드가 세 개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근데 보통 요즘의 그 인터넷 호스트들, PC들 같은 또는 뭐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이더넷, 유선 이더넷 주소 위에 인터페이스면 IP 주소 하나 있고 뭐 무선 뭐 와이파이나 셀룰러 갖고 있으면 또 인터페이스 하나씩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2비트 IP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8비트씩 끊어서 그죠? 23.1.1.1 여기 23.111 해서 이렇게 32비트의 노테이션을 주면은 그 10진수로 변환을 해서 IP 주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뭐 이 부분은 뭐 챕터 6, 7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를 다루게 되는 챕터에서 다루게 됐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유선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그 이더넷 스위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유선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먼저 이제 그 물려 있는 스위치로 먼저 레벨 2 스위치로 먼저 연결이 되고, 그죠? 이 스위치가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선 그 클라이언트들은 그 와이파이 프로토콜 같은 것을 통해서 와이파이 그 베이스 스테이션 무선 랜 라우터라고 그러죠. 무선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결이 돼서 이 그 무선 라우터가 그 와이파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연결이 되죠. 그 유선 또는 무선으로 그죠. 그래서 실제 이 뭐 그 단말 기계들이 뭐 직접적으로 라우터에 연결은 되지 않고 스위치나 뭐 무선 랜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링크 레이어를 다루는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네트워크의 크게는 뭐 223으로 시작되는 어떤 회사의 IP 주소가 223으로 시작되는 뭐 그 23.0.0.0부터 시작되는 큰 회사나 또는 대학의 네트워크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23.1 블럭은 뭐 그 1.뭐 블라블라블라 이 부분은 뭐 공학관에다 배치를 하고 그죠? 1.2로 시작되는 그 네트워크는 뭐 인문대로 배치를 하고 뭐 예술대는 뭐 1.3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그 한 빌딩에 있는데 뭐 그 1층은 뭐 23.1.1로 시작을 하고 뭐 2층 네트워크는 23.1.2로 시작을 하고 3층은 이렇게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서로 그 어떤 주어진 그 주소 안에서 그 잘라서 뭐 1.1.1로 자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분할을 해서 주소 스페이스를 주소 공간을 분할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을 이제 서브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안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서브넷의 정의는 그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단위 네트워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단위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들은 서로 간에 그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 또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네트워크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서로 다른 서브넷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같은 방에 물려 있다든지, 그죠? 또는 같은 빌딩의 같은 층에 있다든지, 또는 뭐 같은 건물에 있다든지, 스위치에 물려 있는. 그래서 그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브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브넷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라우터가 없이 그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얘기를 하고,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PPT에 있는 네트워크는 세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세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23.1 서브넷, 하나는 24.1.2 서브넷, 하나는 23.1.3 서브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는 구조가 있습니다. 32비트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네트워크 파트가 있고요. 그죠? 하나는 호스트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상명대 주소 같은 경우에는 뭐 230.203.237. 뭐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주소들은 뭐 어느 대학 주소다.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43.248로 시작되는 그 주소는 뭐 카이스트에 이제 그 할당된 네트워크이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파트를 그 앞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뒷부분을 호스트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주소만 보고도 이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다. 어느 기관에 쓰는 네트워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관리하기도 뭐 배정하기도 뭐 편리하겠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을 구성을 할 때에는 일단은 각각의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냥 그 하나의 섬을 이루는 거죠. 섬을 이루는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유선인 경우에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한다든지, 뭐 무선일 경우에는 무선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한다든지, 이런 그 일종의 섬과 같은 그 구역을, 뭐 여기도 이제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하겠죠. 과 같은 구역을 해서 서브넷을 구성을 하고, 이 각각의 서브넷들을 연결하는 그 기능은 라우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렇죠? 각각의 이 독립된 섬과 같은 그 네트워크들이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서브넷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23.1.3까지는 네트워크 주소고, 그죠? 그러니까 총 32비트 중에 24비트를 서브넷 주소를 쓰고, 나머지 8비트는 그 호스트 주소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IP 주소 할당하고 뭐 설정하고 할 때 보면 이런 그 노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23.1.3.0하고 슬래시 24 하면은 중에서 그 네트워크 주소는 앞에 24비트는 네트워크 주소고, 나머지 8비트는 뭐 호스트의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기능을 하는 그 이 정보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24비트가 그죠? 앞에 24비트가 IP 어드레스 중에서 서브넷을 나타내는 그 주소고, 나머지 8비트는 호스트 주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네트워크를 이 서브넷을 구성하는 서브넷 마스크는 주소는 23.1.1.0의 슬래시 24가 될 거고요. 그죠? 이 그 서브넷 같은 경우는 23.1.2.0의 서브넷 마스크 2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 네트워크를 표시할 때. 그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들어가서 관리를 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이 서브넷 그 할당 개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서브넷이 하나의 라우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경우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라우터들이 이쪽에 뭐 별도로 또 다른 커넥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세 개의 뭐 라우터가 있고 각각 이렇게 물려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도 서브넷이고 각각은 당연히 서브넷이겠죠. 그냥 각각은 서브넷이고 각각은 이렇게 서브넷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라우터들끼리의 서브넷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라우터도 이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라우터도 이 라우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라우터도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하나하나가 각각의 서브넷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서브넷이 하나, 둘, 셋, 라우터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의 그 서브넷을 통해서, 서브넷 설정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총 6개의 서브넷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서브넷 주소는 24.1.1, 1.2, 1.3, 그다음에 1.789 이렇게 서브넷이 구성이 되어서 있죠. 그렇죠? 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브넷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다 이제 24비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8비트가 호스트 주소로 사용이 되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이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이 부분은 진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P 어드레스는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고 있는 PC, 그죠? 내가 쓰고 있는 PC 또는 이 전화기, 모바일 디바이스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서 물론 이제 매뉴얼리 자기가 예를 들어 윈도우즈나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설정 컨트롤 패널 들어가서 네트워크 뭐 셋업 뭐 TCP/IP 셋업 들어가서 거기다 직접적으로 뭐 자기가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그죠? 자기가 매뉴얼리 기입을 해도 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받죠.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사실은 네트워크로 받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어떤 이제 DHCP, 그래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전화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셀룰러 폰이든 아니면은 학교에 노트북을 갖고 왔을 때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자동적으로 주소를 받는데, 그 주소를 할당받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어요. 강의 중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DHCP라고, 와이파이든 셀룰러든 아니면 이더넷이든 자기가 이제 내가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방송을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남는 IP 주소를 받아서 쓰겠죠. 그래서 IP 주소를 할당받는 순간부터 네트워크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호스트가, 여러분들이 단말 기기가 IP 주소를 네트워크로부터 어떻게 받아 쓰느냐, 이게 이제 DHCP 프로토콜을 써서 받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를 같은 걸 세워서 뭔가 이렇게 고정 IP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203.237. 이런 주소 블락이 필요한 거죠.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143.248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관 또는 뭐 대학이 어떤 주소의 큰 묶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 쓰느냐. 여기서 네트워크 얘기했듯이 주소가 예를 들어 A.B.C.D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이 네트워크 부분의 주소는 기관별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 뒷부분은 기관에서 이제 각각 호스트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프로토콜로 얻을 수 있고 획득이 되고 IP 주소가, 이 부분은 뭔가 공식적인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기관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기관이나 주소를 받아가지고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 거냐, 기관별로.
그다음에 호스트 주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 거냐라는 건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IP 어드레스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윈도우즈의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넣든지 아니면은 이런 유닉스 같은 시스템에서 etc 슬래시 밑에 rc.configuration 파일 설정 파일을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가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무선랜이나 4G, 5G 셀룰러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학교에 연결된 모든 유선 컴퓨터들이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유동 IP를 쓰죠. 이건 이제 고정 IP인 거고 이 경우는 자기 IP 주소를 정확하게 알 경우에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유동 IP인데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실제 IP 주소를 할당하는 서버가 서브넷 안에 있습니다. 서브넷 안에 그죠? 같은 서브넷 안에 자기가 연결되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DHCP 서버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말이 또는 전화기가 와서 이제 새로 네트워크에 붙을 때 이 DHCP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새로운 주소를 받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이제 DHCP라고 얘기를 하는데 DHCP의 목적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쓰는 거니까 그죠? 매일 쓰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원리가 돌아가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있는 같은 서브넷에 있는 서버로부터 지금 이 단말이 그 서브넷에 처음 들어갈 때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해서 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P 주소가 연결될 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주소가 예를 들어 24비트고 호스트 주소가 8비트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호스트 주소가 8비트면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예를 들어 256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버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주소는 256개인데 근데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동적으로 할당을 하면은 그냥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주소를 항상 쓰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필요할 때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은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을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쓸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DHCP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방법을 보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단말이 어느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말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DHCP Discover 그러니까 나 새로 들어왔는데 주소 배분해주는 서버가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서버넷 안에 있는 같은 서버넷 안에 있으면은 라우터가 없어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더넷 프로토콜이 이때 연결로 되어 있거나 같은 이제 와이파이 연결로 되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같은 서버넷 안에 DHCP 서버가 있으면은 그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 DHCP 서버가 있으면은 DHCP가 그 메시지를 받고 다음에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DHCP 서버가 있고 DHC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새로 조인하는 여러분들이 단말이 DHCP 서버에다가 IP 주소 하나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DHCP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acknowledge를 하면 액을 보내면서 주소를 보내죠. 그러면 이 주소를 받은 다음에 이 호스트는 새로 DHCP 서버로부터 받은 주소를 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IP 주소를 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서버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서브넷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서브넷 내 DHCP 서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DHC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우터랑 같이 붙어 있어서 이 라우터가 서비스하는 모든 서브넷에 이 라우터에 붙어 있는 모든 서브넷에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호스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그 여러분들의 그 뭐 노트북이라든지 전화기가 새로운 DHCP 클라이언트가 이 네트워크에 이 서브넷을 붙으려고 하고 있고, 이 DHCP 서버는 자기 주소가 있는 거죠. IP 주소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그 클라이언트는 아직은 IP 주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보냅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은 이제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DHCP 서버의 주소를 모르죠. 얘가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그 서버넷에 물려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그냥 보냅니다. 브로드캐스트를 그냥 쭉 보내요. 이거는 보낼 수 있죠. IP 주소를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그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이 메시지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DHCP 서버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물려있는 모든 서버넷에 있는 호스트들에 전부 메시지를 쫙 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DHCP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낼 수가 없고 그냥 그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죠. 누구 DHCP 서버가 없는지 물어보면은.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은 그 255.255.255라는 주소를 보내는데 이게 브로드캐스팅 정보입니다. 이더넷에서의 그 브로드캐스팅 정보 주소인데 그 이렇게 111 255.25. 모든 필드가 32비트인 모든 필드가 1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소는 브로드캐스팅 정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그 같은 송신자의 그 뭐 지금 송신자의 주소는 모르니까 0000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아직 IP가 없으니까. 근데 255.25.25로 보내면은 이 네트워크가 같은 서브넷에서 연결된 모든 호스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써서 DHCP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서브넷 안에 있는 모든 그 호스트들은 이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DHCP 서버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답을 하겠죠. 그래서 보고 DHCP가 디스커버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DHCP 서버이면서 IP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답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답을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이 보내는 이 주소도 지금 이 클라이언트도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냥 브로드캐스트로 그냥 답을 보내는 거죠. 브로드캐스트로 그냥 답을 보내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리퀘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받아서 이 메시지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트랜잭션 아이디가 654불로 보냈기 때문에 요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을 두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KTX나 기차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쇼핑몰 가면은 그 시간 제한이 있죠. 와이파이 제한할 때 1시간 제한 쓰냐, 뭐 2시간 제한 쓰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너는 뭐 지금 그 주어지는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개는 이제 뭐 그 기존에 받아놓은 주소가 있으면은 이 두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3.1.2.4를 IP 주소로 줬네요. 그죠? 줬고, 오케이. 그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답을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확답을 주는 거죠. 오케이, 지금부터는 네가 이걸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23.1.2.4로서 인터넷 연결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DHCP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그 이더넷 브로드캐스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서브넷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게 다 이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HCP가 그 IP 어드레스 이외에도 이제 다른 정보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IP 주소를 받은 클라이언트가 외부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로 붙어 있는 라우터의 주소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라우터의 주소랑 왜냐하면 그 라우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DNS 서버랑 그 DNS 서버의 네임이랑 IP 어드레스도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뭐 DNS 서버를 모르면은 그 웹 브라우징 같은 것도 못 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마스크.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의 그 IP 주소의 네트워크 부분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호스트 부분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스크 요 세 가지 정보를 같이 본인의 IP 어드레스랑 알아야 완전히 인터넷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함께 요 정보도 같이 DHCP 서버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샘플을 그 프로토콜 스택 화면이랑 같이 이제 볼게요. 그래서 라우터가 이 경우에는 DHCP 서버랑 같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들어오면서 DHCP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IP 주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DHCP 리퀘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IP 주소랑 그 다음에 자기가 연결된 가장 가까운 라우터. 그래서 얘죠, 그죠? 이 라우터의 주소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DNS 서버의 주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DHCP 리퀘스트 메시지가 UDP를 쓰네요. UDP를 쓰고, 그 다음에 IP로 인캡션을 내고,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 IP 주소 255.255.255.25로 보내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서브넷으로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 연결된 그 모든 서브넷에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더넷 IP 주소로 255.255.255.0으로 보내면 이 서브넷에 연결된 이더넷으로 연결된 모든 호스트들이 이 패킷을 받을 거고요. 이제 DHCP 서버도 받겠죠. DHCP로 받으면은 자 IP 주소 255.255.255.255.2 보내면은 실제로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부 다 1로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DHCP 서버도 이 주소를 받을 거고, 패킷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쭉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서 이 DHCP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DHCP 서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DHCP 서버가 DHCP 액 메시지를 함께 이 노트북에 전달한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랑 그 노트북이 연결된 첫 번째 라우터의 주소랑 DNS 서버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보내면은
클라이언트에서 그 주소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DHCP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쓰게 될 IP 어드레스랑 그다음에 라우터, first hop 라우터, 자기가 연결된 라우터랑 DNS 서버의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서 학교든 뭐 기업이든 어떤 크게 이러한 주소를 할당을 받았다고 치면은 기관이, 그죠?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뭐 학교든 뭐 회사든 아니면 통신 사업자든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블록이 예를 들어서 뭐 200.23.16.0이라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8비트 여기서 8비트 4비트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이 기관에 할당을 받았으면은 이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는 200.23.16.0에다가 20 서브넷 마스크는 2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제 32비트에서 남은 12비트가 이 네트워크에 쓸 수 있는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주소 중에서 각각의 서브넷으로 잘라서 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어드레스니까 뒤의 3비트를 서브네팅을 위한 주소로 쓴다고 얘기하면 3비트니까 8개까지의 서브넷 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의 건물이 8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학관, 무슨 식물관, 예술관, 이런 식으로 쭉 8개다라고 얘기하면은 전체 이 기관에 할당된 주소는 여기 20비트고, 그 다음에 건물이 8개다, 또는 조직이, 세부 조직 8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8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서 각각의 서브네팅을 하고, 각각의 서브넷 안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가 20비트고 서브넷 주소가 3비트니까 나머지 9비트를 각각의 건물 또는 기관별로 호스트의 주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20비트짜리 블록을 받고요. 어떤 ISP가 주소를 받고 있으면 이 안에 속한 주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비트를 서브넷 주소로 쓰든 4비트를 서브넷 주소로 쓰든 필요에 따라서, 그죠? 건물이 많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 4비트를 서브넷 주소로 쓰면은 16개의 서브넷을 쓸 수가 있을 거고 5비트를 쓰면은 32개의 서브넷을 쓸 수 있을 텐데 대신 각 서브넷마다 쓸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관 사정에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는 이렇게 할당이 됐을 때, 기관별로 할당이 됐을 때 남아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서브넷 주소로 쓸 거냐 아니면 호스트 주소를 나눠서 하는 거죠. 서브넷 주소가 많아지면 각 서브넷별로 쓸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줄어들 거고 서브넷을 개수를 줄이면은 서브넷 주소는 줄겠지만 각 서브넷별로 호스트 붙일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넷을 할당을 해서 주소를 줍니다. 실제로 기관 내에서 할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이라키컬 어드레싱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IP 어드레싱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ISP가 네트워크 주소의 블럭을 상위 20비트 또는 24비트로 이렇게 할당받는 상황은 얘기를 했는데 할당받은 거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ISP는 어떻게 주소 블럭을 할당받느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은 ICANN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네임과 넘버를 관리하는 이름과 숫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IP 주소를 어느 기관에 할당한 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트 넘버는 예를 들어서 포트 넘버 몇 번은 뭐 몇 번은 뭐 어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거다라는 뭐 이런 숫자라는 거. 그다음 IP 주소는 어느 부분이 또 어떤 네임이 어떤 부분이 뭐 그 DNS의 어떤 네임은 어디가 관리가 되고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하는 관리 기관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국제 인터넷 네임 그리고 숫자 관리 기관.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인터넷 주소와 이름 관리 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DNS 뭐 네임스페이스 뭐 지정이라든가 그죠? 뭐 IP 주소 공간 할당, 뭐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뭐 DNS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종의 최상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소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이런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ICANN에서 하고, 근데 그 주소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5개의 그 regional registry, 그 지역적인 그 주소 할당 기구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APNIC, 아시아 퍼시픽 그 주소 담당 기관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ARAN,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라크니, 그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RIPE,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닉 이래서 5개의 그 뭐 대륙별이죠. 대륙별 그 IP 주소 관리 할당 기관들이 있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이제 그 IP 주소를 받을 때는 APNIC에다가 신청을 하고 할당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결국은 이 regional registry, 지역별 그 IP 주소 등록 기관, 아시아 같은 경우는 APNIC, 그죠?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소를 요청을 하고 할당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뭐 DNS 루트 존이라든가 그 .com이나 .edu 같은 그런 도메인에서 이게 실제로 뭐 누가 그 맡을 건지 관리를 할 건지 등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는 일종의 그 비영리 국제 단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소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IP 주소가 32비트짜리 IP 주소가 충분하냐 라는 얘기가 그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32비트면 사실 그냥 32비트면 실제 2의 32승이니까 2의 10승이 3번 곱해지고 2의 2승이 2번 곱해지니까 대략 1100만 10억 한 40억 개의 주소가 되는 거죠. 40억 개의 주소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아니 사람 인터넷에 물리는 기기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한 몇십억 개가 넘었고 지금은 100억 개가 넘을 텐데 그죠? 부족하겠죠. 그리고 보면은 ICANN의 경우에는 벌써 2011년에 이런 그 regional registry의 그 마지막 IPv4 어드레스 블록을 할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쓴 거죠. 실제 ICANN 입장에서는 그죠? ICANN 입장에서는 이 그 5개의 그 지역별 기관 대표 기관 할당 기관에다가 벌써 IPv4의 마지막 남은 공간을 할당을 이미 해서 소진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각각의 regional registry가 이제 각 기관별로 뭐 할당하고 다시 회수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 주소는 사실 뭐 32비트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물리적으로 한 40억, 뭐 9,600만 개 정도의 그 이상의 IP 주소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Network Advanced Translation이라는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그 토픽인데 그 넷박스, 넷 디바이스들을 써서 그 IPv4 어드레스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곧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IPv6 주소가 90년대에 만들어졌고 지금 활발하게 이제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IPv6 같은 경우는 128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쓰고 있어서 충분히 IPv4와 v6가 공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TCP를 만든 윈서프라는 사람이 TCP 제작자인데 지금 이제 구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이 예전에 IPv4 어드레스가 처음 이제 디자인할 때 32비트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모자랄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IP 어드레스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IP 주소가 V4 주소가 부족한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극복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선랜 라우터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쓰고 있는 무선랜 라우터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항상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각 기관별로 쓰고 있는 어드레스가 전부 동일한 상황에서 적은 IP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계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우리들이 집에 있는 무선랜 무선 라우터라고 치고 집안에 컴퓨터가 3대가 물려 있다고 칩시다. 물려 치면은 실제로 안에서 쓰고 있는 기기에는 3대 또는 뭐 여러 대가 물려 있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주소만 쓰고 있는 거죠. 하나의 주소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3대가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심플하죠. 심플하고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3대, 4대, 5대, 6대 뭐 이렇게 물려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6개, 7개 IP 주소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IP 주소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40억 개의 IP 주소 32비트 IP 주소가 가지고 총 40억 개의 맥시멈 40억 개의 IP 주소 할당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은 각각의 IP 주소가 뭐 10개씩만 이렇게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을 사용하면은 뭐 몇백억 개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etwork Address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경우에 뭐 서브넷 어드레스가 10.0.0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4면은 뒤에 호스트의 주소는 8비트니까 뭐 256개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네트워크의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지금 이러한 10.0.0 24비트 넷마스크를 가지고 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근데 밖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 리얼 IP는 138.76.29.7 하나의 IP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부적으로는 실제 리얼 IP는 이 주소 하나를 쓰는데
이 주소를 하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호스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소와 여기에 있는 사용되고 있는 주소를 중간에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이 호스트들이 바깥쪽에 있는 라우터의 무선랜 라우터의 바깥쪽에 있는 이 인터넷 아웃사이드 월드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대략 얘의 주소를 어떻게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연결이 오면은 또 그거를 적절히 번역해서 얘 또는 얘한테 패킷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떠나는 모든 패킷들은 138.76.29.7이라는 IP 주소를 가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기별로 다른 포트 넘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8.76.29.7의 포트 10,000번은 내부적으로 이 주소를 가진 이 기계가 바깥쪽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IP는 138.76.29.7인데 예를 들어서 포트 번호는 10,000번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가 밖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 내부 안에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라우터 외부로 갈 때는 같은 IP 주소 138.76.29.7에 포트 20,000번으로 설정이 되고 배정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0.0.0.3 이 호스트가 이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랑 연결할 땐 자 여기가 인터넷 외부고 그죠? 여기가 이제 지역 네트워크인 거죠. 뭐 학교 내든 집 안이든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는 포트 30,000번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은 외부로 연결할 때는 전부 다 같은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포트 넘버만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 넘버가 10,000번으로 오는 패킷은 얘한테 주고 20,000번짜리한테 오는 패킷은 얘한테 주고 30,000번한테 주는 패킷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에 있는 이렇게 하면은 포트 넘버가 뭐 16비트니까 65,636개인가요? 뭐 64K까지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이 안에 내부적으로 64K개 65,000개의 호스트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NAT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이 라우터를 넷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넷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무선랜 라우터라든가 거의 모든 라우터들 또는 스위치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 개의 기계를 물려도 그냥 하나의 IP만 가지고도 포트 넘버만 바꿔가면서 매칭만 제대로 해주면서 적은 IP 주소로 많은 기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외부 인터넷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모든 기계들이 하나의 IP를 같은 IP를 가지고 있는 걸로 취급이 되고 포트 넘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넷박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 변환,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고요.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하는 라우터 뒤에 있는 스위치, 넷박스 뒤에 있는 지역망에 있는 기기들은 private 사설망 IP 어드레스로 설정된 주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 8비트 마스크, 뭐 172.16.0.0하고 뭐 12비트 마스크, 192.168.0.0 16비트 뭐 마스크를 가진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이 어드레스 주소들은 사설망 권역 IP 어드레스로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사설 IP로 예약된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이 주소들은 실제로 이제 홈 네트워크나 그런 기관 내의 사설 개인 주소를 갖는 권역을 위해서
RFC 인터넷 표준 문서에 예약이 되어 있는 그 주소 공간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소를 쓰면은 뭐 상위 8비트가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하니까 뭐 호스트 주소를 24비트, 이 주소는 이제 주소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죠?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주소가 커질수록 그 사설망 자체의 사이즈는 이제 작아질 텐데. 근데 이 사설 주소를 갖는 이 그 지역이란 것은 네트워크 주소들이 그 네트워크의 내부에 있는 장비들에게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 권역들은 내부적으로 그 사설망을 쓰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호스트들끼리만 이 주소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외부 주소를 그 외부로 나가기 위한 별도의 그 공인된 주소가 바깥 네트워크와 소통하기 위한 공인된 네트워크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금 전에 보여준 그 PPT에도 있지만 그 넷박스의 그 주소가 외부 커뮤니케이션용 주소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주소들을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넷박스 뒤에 있는 그 사설 그 기계들은 이러한 그 대역의 사설용으로 예약된 그 IP 주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망 내부에서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일단 하나의 IP 어드레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나의 IP 어드레스는 그 넷박스, 그 이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수행하는, 그죠? 외부 인터넷이 있고 네트워크 이 박스가 있는 요 주소는 IP 어드레스 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내부적으로는 사설망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소를 써서 뭐 그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같은 IP 주소를 외부로 이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외부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있을 때는 각각의 다른 호스트들에게 다른 포트 넘버를 어사인해서 외부적으로는 같은 IP 주소가 컴퓨터마다 다른 포트가 어사인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내부의 그 호스트들이 IP가 그냥 아무리 바뀌어도, 그죠? 외부에는 이걸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부에서만 그냥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 기계들이 사설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다른 ISP 요 설정은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서 다른 ISP 넷박스에다 그냥 옮겨서 그대로 붙일 수도 있죠. 안에 있는 거는 전혀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연결하던 거를 그냥 이쪽으로 연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뭐 안에 있는 내용은 설정은 전혀 바꿀 필요 없이 요 그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해주는 이 사업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업자를 바꾸고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외부의 호스트가 직접적으로 이 그 넷 변환 주소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내부에 있는 기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은 실제로 이 넷박스가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설망 안에서 이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들이 이 넷박스를 통해서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그 기계의 주소, 뭐 예를 들어서 10.0.1이라고 칠 때 그 소스 IP 어드레스 넘버하고 포트 넘버가 주어지면은 이 넷박스가 가지고 있는 외부 IP 주소로 IP 주소는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취합을 해서 뭔가 이 내부 호스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포트 넘버로 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망 내부의 외부의 인터넷,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고, 이 서버가
그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외부 서버, 뭐 유튜브도 괜찮고, 그죠? 외부 서버가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그 이 넷박스 뒤에 있는 실제 호스트, 뭐 예를 들어 10.0.0.1이 아니라 0.0.10이라고 할까요? 10이 아니라 그 넷박스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호스트 외부 IP 주소, 뭐 예를 들어서 뭐 137.248.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주소로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외부 서버와는 넷박스가 가지고 있는 외부 서버를 가지고 주소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소를 넷 IP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넷박스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랑 그다음에 이 새로운 포트 넘버를 가지고 외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넷박스는 그 어느 IP 주소가 어떤 포트로 갔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넷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포트가 어떤 포트로 그 배정이 됐는지를 넷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랑가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연결을 했던 호스트가 이렇게 그거를 해오면은 넷박스의 IP 어드레스랑 새로운 포트 정보를 줄 텐데 이 테이블을 참고로 해서 실제 그 처음에 얘기를 했던 내부의 호스트에게 중계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넷박스의 IP 어드레스랑 새로운 포트로 트래픽이 오면은 넷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참고해서 그 원래 내부에 있는 호스트 뭐 10.0.0.10이든 그 IP 어드레스의 포트로 중계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부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그 사설 IP 고적을 쓰고 있네요. 그죠? 10.0.0.0에다가 넷마스크 8이 되겠죠. 8이 될 거고 1008비트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쓰고 있고, 이렇게 IP가 있을 때 그 내부적으로는 이 주소로 쓰겠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내부적인 이 주소로 쓰고, 소스가 송신자가 10.0.0.1이고 포트 넘버가 3345를 씁니다. 그 다음에 외부 IP, 이 인터넷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IP, 이게 뭐 네이버.com이든 뭐 구글.com이든 그죠? 외부 IP의 포트 80번, 뭐 웹서버겠네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이렇게 패킷을 보내겠죠. 패킷을 보내는데 이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그 넷박스 라우터의 주소가 10.0.0.4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넷박스를 통해서 패킷이 갑니다. 패킷이 가면은 네트워크 주소 변화를 하는 거죠. 이제 외부로 갈 때는 이 넷박스의 외부 주소는 IP 주소 하나는 138.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실제적인 주소는 138.76.29.7이고, 근데 외부로 갈 때는 이렇게 IP 주소를 바꾸고 포트 넘버 5001번에다가 얘를 어사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답장이 이 웹서버로부터 이 주소의 이 포트로 답이 오면은 그 패킷을 얘가 받아서 이 주소 내부 주소로 변환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넷 테이블을 기록을 해놓고, 그죠? 그러면은 이 웹서버겠죠. 포트 80번이니까 이 웹서버는 답을 할 때 자기의 주소를 쓰고, 그다음에 답은 그 요청이 이런 주소와 포트로 왔으니까 이렇게 답이 올 거예요. 답이 오면은 이렇게 넷박스에 도착을 하면은 넷박스는 이 주소와 포트를 보고 참고로 해서 이 주소하고 포트는 1위로 보내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은 내부에 이 호스트와 포트로 연락을 보내면 된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주소 변화는 이런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죠. 예, IP 주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IP 주소를 많이 할당을 받지 못한 기관들에게는 뭐 단비와 같은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이긴 한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어, 그 논쟁의 그 중심이 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일단 라우터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그 레이어드 구조, 계층화 네트워크의 계층 구조에서 보면은 라우터에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되도록 코어에서 그 레이어 3, 네트워크 레이어 이상의 레이어 4, 레이어 5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환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에서 포트 넘버까지 건드리고 있죠. 포트 넘버까지 건드리고 있어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 그 계층화 구조에서 그 제시된 라우터는 레이어 3까지만 인포메이션까지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에 위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부족한 것은 뭐 이렇게 그 땜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V6라는 게 있는데 V6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리로 장기적으로 이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V6 찬성론자, 제한론자들의 그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다음에 우리가 그 배웠듯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보면은 그 포트 넘버라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그냥 그 바뀌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간에서 포트 넘버가 한번 바뀌죠. 근데 한 번 바뀌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넷을 쓰고 있으면 뭐 두 번 바뀌는 거지. 그건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거죠. 불투명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그 기계가 포트 넘버를 이렇게 그냥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막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거냐라는 그 논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가 넷박스의 그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넷박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많습니다. 사실 초기부터. 그래서 넷박스가 제시된 지는 벌써 한 20년 뭐 넘었고요. 그래서 꽤 그 오래된 기술이고 그 IP 주소가 부족하면서 그 쓸 수밖에 없는 쓰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그 반대 이론도 굉장히 인터넷 디자인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사실 어기는 거죠. 그죠? 계층화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실제로 송신자 수신자 간의 그 네트워크 그 데이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 정보를 포트 넘버를 갖다 중간에서 바꿔버린다든가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비난의 여지도 많고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 집에서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 네트워크를 쓸 때 실제적으로 무선랜 라우터에서 뭐 손쉽게 그냥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기기들의 어드레스가 부족해도 그 다양한 기기들이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그 사용자는 모르죠. 뭐 이런 걸 배우기 전에 모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그 정도로 편하게 그냥 여기 그냥 네트워크에서 붙었다가 뗐다가 그렇지만은 그 별로 그렇게 그 편안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4G, 5G 셀룰러넷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IP 주소를 다 그냥 할당하기는 턱도 없이 이제 모자라게 됐으니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넷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6는 그 IPv6는 뭐 주소 공간이 모자라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뭐 대학원 정도 되면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28비트를 주소로 쓴 주소 공간이 4배가 넓어졌죠. 주소 공간이 4배가 넓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V4랑 V6가 공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그 연구들이 벌써 한 20년,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공존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V4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당장 뭐 중국이나 인도만 해도 인구가 뭐 한 나라만 해도 수십억인데,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쓰려면 V4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V4와 V6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클라이언트들이 V6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죠? 많은 수치고.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IPv6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네,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그, 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사실 지난 25년 동안 월드와이드웹이나 소셜미디어나 스트리밍 미디어나 게임이나 텔레프레전스나 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느린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IP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